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왔지만 낯이 익은 분도 많이 계신데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배경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보게 됩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유로 지역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기도 했지만은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서 국제 금리라든가 주가 등 가격 변수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라든가 또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악화 같은 그런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초적인 회복세는 그대로 이어질 거다. 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를 보면 국내 경기 또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잠깐 보면은 수출의 경우에 1, 2월은 일시 좀 부진했지만은 다시 3월 들어서 성장세, 증가세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3월 중에 일평균 수출액이 21억 6천만 달러인데 최근 5개월 내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수를 보면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관련 지표가 월별로는 기복이 있습니다. 월별로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변동을 보입니다만은 방향면에서 보면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GDP 갭이 그런 마이너스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은 그 폭은 점차 이렇게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1% 그 내외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만은 3월 중에는 1.3%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무상 보육 정책 효과가 이제 좀 소멸되면서 서비스 요금의 상승폭이 좀 커졌고 또 지난달에는 축산물 가격의 오름세도 확대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그간 1%대 후반에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2.1%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흐름을 보면은 상승률 자체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2%대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 특징이 50세 이상의 그런 좀 장년층, 연령층,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증가세가 금년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73만 명 늘어났는데, 예년의 증가폭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숫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한때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렇게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3월 중순부터는 특히 미국이죠. 미국의 경기 개선이 지속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은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 등이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폭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장기 시장 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의결문안을 배포해드리고 내용 일단 그 입장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우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악화, 그리고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을 이렇게 유의해가면서 국내적으로는 성장세의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희들이 정한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은 금통위 전원이 결정한 만장일치였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은행이 이제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다시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지난 1월 달에 했던 그 전망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결과에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4.0%로 내년에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의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는 국민계정체계가 개편되고 그다음에 기준연이 바뀐 데 따른 거기에 이제 기인한 것이고, 성장세는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봤던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 2.1%로 저희들이 다시 수정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2.3%에서 0.2%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1사분기 실적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1사분기에 농산물 가격 약세가 좀 더 두드러졌고, 또 등록금 동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1사분기 실적치가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 낮게 나타난 데 따른 그것을 반영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전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박연미입니다. 총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서두에 데뷔 무대에 서신 소감도 간단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총재님께서 보시는 경제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사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와 느리다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통화정책 방향 말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금리의 방향성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물가 안정 목표의 밴드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인지 구별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금통위에 오랫동안 이제 멤버로 참석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의장으로서 주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의장으로서 이제 이 자리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통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잘 대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감이라고 할까 별로 일단 가름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연간 4% 성장입니다. 4% 성장이라면 저희들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통상 한 3%대 후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속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제 그간의 성장세가 낮다 보니까 소위 저희들이 일종의 적정 성장 규모라고 할까요? 거기는 미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GDP 기준 마이너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의 성장 속도, 회복 속도는 우리 잠재 성장 수준에 부합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GDP 기준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어떤 성장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비자 물가를 이제 밴드 내에 유지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한 물가 안정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중기 개념의 목표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밴드를 벗어났다고 해서 목표 수준을 조정한다든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로이터 유춘식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앞으로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하단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벗어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 내지는 전망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지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저축율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금통위가 정한 목표 범위를 상당히 이탈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 하한을 밑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한 밴드 내에 1년여 지금 밑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일단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이례적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그 어떤 과거의 그런 흐름을 되찾을 거다.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하반기에 가면은 다시 2% 중반으로 올라갈 거다. 그건 이례적인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목표를 벗어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통화정책적 그 소위 말해서 금리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더 크게 하든가 하는 식으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목표를 거기에 따라 조정하면은 물가 안정 목표제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말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기 개념의 물가 안정 목표제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적인 흐름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숫자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산출이 될 텐데 명목 금리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낮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그 플러스 폭이 이제 커진 거는 저희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실질 금리 수준이 과거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다, 과도히 높다던가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의 실질 금리 수준이 우리 어떤 실물 경제,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금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그 경제 지표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하는 그 코멘트만으로는 체감 경기가 별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저금리의 폐해로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가지 않거나 혹은 금리를 정상화했을 때 한계 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큼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는 현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통화정책으로 더 이상 대응할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표 경기와 달리 이제 체감 경기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인정하는 그건데 아무래도 이제 체감 경기에 느끼는 그 주된 지표는 뭐니 해도 고용과 임금일 것입니다. 지금 고용 사정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다시 그 내용으로 보면 주로 서비스업이고 장년층에 이제 몰려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임시 일용직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고용 지표와 달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는 못 미칠 거라고 저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아직은 이렇게 그 뚜렷이 이렇게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용과 임금이 아무래도 좀 이런 일반 경제 주체들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 소위 지표 경기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경기 회복세가 좀 더 지속이 되고 다른 부문으로 확산이 돼가면 고용이라든가 임금 쪽으로 좀 그런 그 효과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체감 경기에 중요한 건 사실상 물가 안정도 체감 경기의 중요한 팩터입니다. 물가가 안정돼야만 실질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도 체감 경기에 좀 중요한 팩터다. 지금 현재는 물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금리 정책을 운영할 때, 다시 말해서 금리 조정할 때 뭘 보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거시적인 지표, 거시적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성장과 물가 이런 흐름을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 물론 부문적인 어떤 그런 그 애로 요인, 위험 요인은 또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죠.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한계 기업의 어떤 그 생존 문제라든가. 그렇지만은 그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금리를 결정할 때는 경제 성장과 물가 등 어떤 거시적인 상황을 우선으로 보고 이런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부문 내 애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한국경제신문의 마지혜 기자입니다. 예,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총재님을 반갑게 맞이해드리는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 궁금한 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통화정책 방향 보면은 환율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다가, 그리고 총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상당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사청문회 때 중앙은행에 대한 요구가 다층적이고 때로는 상충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그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 이 수단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르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했던 불안 요인이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그 유출됐던 외국인 어떤 증권 자금, 주식 자금이라든가 채권 자금이 다시 이제 유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화를 그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낮추는,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죠. 시장 그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그 기본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만,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혹시 쏠림 현상이라도 생긴다면 사실상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변동성 확대에 따른 쏠림 현상은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수단,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그 환경도 바뀌고 국제 경제 여건도 바뀌고 국내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취임을 계기로 그런 논의가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됐는데,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가 안정이 우리 법상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요구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고 성장도 고려하고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고,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은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앙은행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물가 안정 외에 다른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통화정책 운용 체계에서 그 요구를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합당한 수단도 자연히 이제 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정책 운용 수단의 구체적인 수단을 제가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거기에 앞서서 먼저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논의를 해보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단 얘기도 나오게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네. 환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재 원화 강세가 이게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인 것으로 봐야 되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많은 수출 기업들이 환율을 1,050원에 두고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화 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혜택과 피해 중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요. 지금 오늘 이제 성장 전망은 올리셨고요. 물가는 내리셨습니다. 이 경로 전망에 따르면은 과연 언제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좀 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금리가요, 돈을 빌리는 게 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쉽게 대답 드릴 수는 없는 건데, 환율 문제는 제가 아까 드린 그 선에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리다가 혹시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게 되면은 좀 그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가 반복한다면 현재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에 그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 필요하냐고 하는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가 안정, 성장, 그다음에 만약 그 완화 기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대내외 불균형, 누적 이런 것에 이제 유의하면서 저희들이 금리 정책을 운용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지속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GDP 갭, 마이너스 갭도 이제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 부문에서의 물가, 지금 현재는 수요 부문에서 물가 일종의 하방 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생겨서 그것이 물가 안정을 저해할 그런 상황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시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어서 그것이 그 어떤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위기로 발전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저희들이 이제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 단계로 보아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계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소득에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4, 5분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LTV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규제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런 대규모 부실화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 가계부채를 이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인식을 하냐면 가계부채가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을 해서 그 우리 경제 성장세를 이제 제약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나중에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게 된다면 그때 그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우려한다면 가계부채의 어떤 구성 질적인 면에서 조금 그 종전보다는 좀
나빠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보는데, 자, 가계 부채 이제 가 저희들은 그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그건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절대 규모를 줄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계 부채를 총량 면에서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율 이내로 묶음으로써 소비 제약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은 저희들은 사실상 통화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건 이제 어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그런 취약계층의 나중에 그 혹시 생길지도 모를 상환 부담 증대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그런 것을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대답으로 어떻게 서 기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의 이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 환율 질문을 한 번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변동성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환율 레벨의 문제인지 변동성의 문제인지 지금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변동성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는 그 추세를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그 원화 강세가 좀 지나친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처럼 그 한국은행이 좀 더 뭐 금리 인하라던가 하는 방식으로 원화 강세 막기 위한 그 시장 개입을 하실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중국 3월달 수출이 뭐 좀 부진하다고 방금 전에도 나왔는데, 중국 경기에 대해서 지금 통방 의결문에는 특별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뭐 최근에 뭐 기재부 형우석 부총리하고도 만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정책 공조를 어느 정도 더 자주 하실 것인지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환율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환율 수준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릴 거라고는 예상하시고 질문하신 거죠. 제가 그 중앙은행 제가 이제 총재 입장에서 레벨이 뭐 적정하다 안 하다라든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바로 그 입장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 근데 변동성이 큰 것은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쏠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일단 시장 기능 회복 차원에서 안정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뭐 우려한다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흐름을 그야말로 면밀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국 경제의 이제 취약점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지방 정부 공기업의 부채 문제라든가, 그렇지만은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정부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정부 경제를 운영하는 능력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도 중국 경제 약간 부진하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중국 정부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을 이제 피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효과를 좀 발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뭐 그런 그 우려 가능성은 항상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이 흐름은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것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공조, 기재부의 정책 공조는 그날은 진짜 저는 순수한 의미의 축하인
인사를 해주신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중앙은행과 기재부는 이제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그 어떻게 보면 두 축 아니겠습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인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의 좀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조화를 이룰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우리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각자 하고 있는 정책 그 기능 역할 그 고유한 그 역할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제 서로 어떤 거시 정책이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서로 많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서로의 인식을 수시로 이렇게 교환해서 경제의 어떤 우리 현 상황 앞으로의 어떤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제 의향이 있고, 그거는 이제 둘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립니다. 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그 성장 물가를 보고 향후 그 금리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통방문구나 또 아까 그 기자회견 말씀하실 땐 GDP 갭도 좀 강조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계 기업 구조조정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물론 뭐 한국은행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만 뭐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중시되는 포워드 가이던스일 수 있겠는지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지난번 국회 인사청문회 때 그 최지성 의원께서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뭐 성장 기조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 뭐 100조 넘는 가계부채 문제, 뭐 이런 것 좀 들어서 뭐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하반기라는 말씀을 얼핏 비추셨거든요. 뭐 GDP 갭이 기존의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의 플러스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또 총재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셨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점을 올 하반기 정도 그 검토하는 시점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율 얘기는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뭐 레벨이나 이런 것 말씀 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지금 1%대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도 좀 낮은 편인데요. 이렇게 그 원화 강세가 좀 지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통화 정책 운용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그린북에서 그 경기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좀 빠졌거든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일각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그린북에 나온 이 표현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금리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운용할 때 물론 물가, 성장,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대내외 불균형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없는지 이제 그런 걸 본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 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물가 어느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소위 줄여서 에브리싱 어프로치란 말도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요소를 이제 고려하지만 어떻든 뭐니 해도 물가와 성장을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GDP 갭도 저희들이 바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중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말씀하시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 결국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이렇게 채택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의향을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있는지 어떤지는 한번 그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 중앙은행이 하듯이 그런 형태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직은 우리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회에서 하반기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어떤 대목에서 하반기를 언급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반기를 뭐 이렇게 특별히 의식한 적은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율은 다른 걸 제껴놓고 물가만 놓고 보면 저희들한테 또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 물가 상승을 낮추는 쪽으로 자꾸 작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원화 강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그린북을 이렇게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은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기재부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경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뭐 없었다 하더라도 그 경기 회복을 보는 시각은 우리와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재님 반갑습니다. 저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성 기자라고 합니다. 통방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직하고 인사에 관해서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사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빠른 시기에 하신 것에 기자실에서도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임 총재 지우기라는 평가가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인사랑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무성한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답변을 어디까지 해드려야 될까 지금 막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조직과 인사를 하면서 가장 제가 우려한다고 할까요? 신경 쓰는 대목이 바로 지금 언급하신 전임 총재 흔적 지우기, 무엇을 해도 이쪽으로 해석을 할까봐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것은 이해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인사를 이제 결국 보면 두 자리를 바꾼 셈인데, 제가 청문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이거는 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 하는 게 한두 가지 느꼈습니다. 아주 보면 마이너한 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임하면서 곧바로 이런 우리 정부에서도 손톱 밑에 가시라고 하나요? 이렇게 뭘 가로막는 규제 이렇게 하듯이 우리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내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실상을 파악을 해서 의견도 수렴해 갖고 그런 건 좀 고쳐나가자. 그야말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제 담당하는
유관 부서에 이제 국장을 교체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들에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조직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든가 대폭 바꾸는 그런 거는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시각각 단기간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크게 뭐 그 바꿀 생각은 뭐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고 단지 그 사이에 또 조직 개편 이후에 그런 성과를 측정해서 필요하다면 뭐 미조정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